나이 들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은 20, 30대에게는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40대, 50대가 되면 점점 현실적인 고민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60대, 70대에 이르면 이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이 되죠. 사회는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자녀와 함께 살기, 간병인을 고용하기, 또는 요양원에 들어가기. 많은 분들이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정말 이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을까요? 그것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기존의 틀을 깨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할 중요한 것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기자하겠습니다. 우리의 노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인생 100세 시대, 노년길은 더 이상 마무리가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65세인 한국인은 평균적으로 앞으로 20년 이상을 더 살게 된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 인생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이에요. 대학 시절부터 중년에 임박할 때까지의 기간과 맘먹는 시간을 노년기로 보내게 된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 중요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준비는 충분히 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 노후 자금 등 경제적 준비에만 집중하고 정작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그 시기가 다가오면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민에 부딪히게 됩니다. 혼자 살기에는 불안하고 가족에게 부담 주기는 싫고 시설에 들어가기는 망설여지고 이런 고민들을 안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전통적인 노후 생활 방식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새롭게 등장한 혁신적인 방법들을 깊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노후 생활 방식들을 살펴볼까요? 전형적인 노후 생활의 장단점을 살펴보자면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시니어 계층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 방식을 선택한 분들은 어떻게 경험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가장 이상적으로 여겨졌던 방식이었죠. 자녀들의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족의 유대감을 유지하고 손주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면 좋겠다. 어린 손주들은 대개 이러한 반응을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결정하기 쉽지가 않죠. 특히 핵가족화와 개인주의가 보편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여러 세대가 한 지붕 아래에 살게 되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65세 정미숙 할머니의 경우를 들어보자면 아들이 지방 발령을 받아서 함께 이사를 갔어요. 처음에는 손주들도 좋아하고
며느리도 반겨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묘하게 신경이 쓰였어요. 내가 여기 가족이 아니라 손님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며느리가 요리할 때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그냥 편히 쉬시라고만 하고 한편으로는 절 위하는 것 같아도 내 집이 아니라 모든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그중 가장 힘들었던 건 TV 채널 고르는 것도 에어컨 온도 조절하는 것도 자유롭지 않다는 거였어요. 가족학 전문가 오은영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공간의 주도권과 생활 패턴의 차이예요. 특히 은퇴하신 부모님과 여전히 일하는 그 자녀 세대는 하루 일과가 완전히 다르죠. 서로에 대한 애정이 있더라도 일상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마찰이 쌓이면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30%가 우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는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노인들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가족이라는 버팀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럼 이제 두 번째 경우를 말하자면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와 같은 전문 케어 인력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함께 지내면서 일상생활을 지원해주는 방식이죠. 이 경우의 가장 큰 장점은 전문성입니다. 전문 교육을 받은 인력이 건강관리와 일상생활을 돕기 때문에 안전하고 체계적인 케어가 가능합니다. 72세 박일섭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어보자면 뇌졸중 후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혼자서 지내기 어려워졌어요.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 있어서 간병인을 고용하기로 했죠. 처음에는 주 3회 방문 서비스를 받기로 했는데 비용을 계산해 보니 매달 연금의 절반 이상이 나가더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힘든 점이 있었어요. 간병인이 자주 바뀌는 겁니다. 한 분과 친해져서 편해지면 다른 분으로 교체되고 매번 내 생활 방식과 선호도를 설명하는 것이 정말 피곤했습니다. 현재 간병인 가격을 살펴보면 시간제 방문 요양 서비스는 시간당 약 1만 원에서 1만 5천 원 선이고 24시간 케어는 월 300만 원을 훌쩍 넘어갑니다. 제 기준에선 경제적으로 꽤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또한 간병인과의 관계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너무 사무적이면 외롭고 너무 친밀하면 또 다른 감정적 부담이 생기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요양원이나 실버타운과 같은 공동거주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공동거주 시설의 경우 전문적인 돌봄과 의료 서비스, 그리고 또래 집단과의 교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70세 손옥숙 할머니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친구가 실버타운에 들어갔다길래 나도 한번 알아봤어요. 시설은 정말 좋더라고요. 의료진이 상주하고 식사도 준비해주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
일주일 동안 체험해 보니 마치 고등학교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냥 무조건 좋은 것 같지도 않은 게 아침 6시 기상, 8시 아침 식사, 10시 체조. 모든 일과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45년간 직장 다니면서 시간표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말이죠. 그리고 개인 공간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내가 아끼던 물건들을 다 가져갈 수도 없었고요. 노인복지 전문가 유기혜 박사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한국의 요양시설은 효율성과 안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개인의 자율성과 프라이버시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문화적으로 요양원에 가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히 강했어서 심리적 거부감도 큰 편이죠. 또한 시설의 질적인 차이도 큽니다. 고급 실버타운은 월 3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고 저렴한 요양원은 갖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결국 경제적 여건에 따라 선택의 폭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살펴보았는데요. 셋 다 공통적으로 한계점이 확실히 보입니다. 자율성과 독립성을 잃게 되고 인간관계가 자신이 속한 곳에서만 의존하게 되고 경제적인 부담도 무시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 정서적으로 만족감은 줄어들 수도 있게 되죠. 이런 문제점들을 인식한 많은 시니어들이 이제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방법들을 물색하고 있을까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특성이 아닐까요? 다행히도 예전의 방식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분들의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접근 방식으로 노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다음과 같은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69세 왕철수 씨는 30년간 중학교 교사로 일하다 은퇴한 후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은퇴하고 1년 후에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집이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TV 소리를 계속 켜놓아도 그 적막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 있어서 자주 만날 수도 없었고 왕철수 씨는 우울증 증상까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바꾼 계기는 뜻밖의 장소에서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창밖을 내다보는데 아래동에 사는 젊은 부부가 주차장에서 쌈박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얼핏 내용을 들어보니 그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오는 문제로 다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생각했죠. 내가 시간은 많은데 저 아이를 데려오는 걸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왕철수 씨는 용기를 내어 그 가족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낯선 노인이 갑자기 찾아왔어. 아이를 데려오겠다고 하니
의심을 너무 나쁜 쪽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전직 교사라는 것과 같은 아파트에 오래 살았다는 걸 알게 되자 그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오후 3시에 어린이집에서 그 아이를 데려오고 숙제도 봐주고 간식도 챙겨줬어요. 그러자 아이의 부모님은 퇴근 후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실은 혼자 밥 먹는 게 가장 힘들었거든요. 어렵지만 간단한 시도는 곧 깊은 유대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서로 뭔가를 원해서 시작한 거지만 점점 가족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는 저에게 할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함께 공원도 가고 영화도 보러 갔습니다. 이 경험에서 영감을 받은 왕철수 씨는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 공고를 냈습니다. 시간은 많지만 의미 있는 일을 찾는 시니어와 도움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을 연결해주는 세대 연결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5명의 시니어와 7개의 가정이 참여했지만 지금은 12명의 시니어가 15가정의 어린 자녀들을 돌봐주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아이 돌봄을 넘어 다양한 형태의 상호 지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젊은 가족들은 주말마다 시니어들을 위한 식사 모임을 열거나 병원 동행, 무거운 물건 옮기기, 스마트폰 사용법 알려주기 등을 도와줍니다. 명절에는 함께 모여 카드놀이도 하고 여름 휴가도 같이 다녀오기도 해요. 48세 맞벌이 엄마 심예진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친가족은 아니지만 오히려 더 소중한 인연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의 지혜와 인내를 배우고 우리는 늘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삶의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왕철수 씨의 눈에는 자부심이 빛납니다. 사실 처음에는 내가 도움을 주는 입장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목적, 책임감, 그리고 사랑. 이런 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사회학자 조찬희 교수는 이런 프로젝트를 상호 호혜적 케어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모두가 윈윈하는 관계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존이 아닌 기여를 중심으로 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시니어들이 케어받는 대상이 아니라 활동적인 기여자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핵심 원칙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전형적인 노인 돌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인을 그저 짐덩어리로만 바라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 사례에서 시니어들은 모두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심리학자 에스더는 노년기의 가장 중요한 과업을 생산성인가 침체인가 라고 정의했습니다. 다른 세대를 위해 무언가를 기여하고 가르치는 과정이 노년의 만족감을 크게 높인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례에서 시니어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사회에 기여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위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세대가 함께할 때 모두가 얻는 것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지혜를, 노년층은 활력을 얻게 됩니다. 현대 사회는 점점 세대별로 분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린이집과 학교에서, 청년, 장년층은 직장에서, 노인들은 노인정이나 요양원에서서 주로 같은 연령대와만 교류하게 됩니다. 하지만 왕철수 씨의 사례는 다양한 세대가 자연스럽게 어울릴 때 생기는 풍요로움을 보여줍니다. 아이들은 시니어로부터 인내와 지혜를 배우고, 시니어들은 젊은 세대로부터 신선한 에너지와 삶의 활력을 얻게 됩니다. 인간의 삶은 원래 다양한 세대가 함께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이런 통합적인 환경을 의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한계를 공동체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공동체의 중요성입니다.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여럿이 함께하면 가능해집니다. 공동체는 상황과 필요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술은 적을 수도 있으나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기술은 결코 인간적 관계를 대체할 수 없지만 물리적 한계를 넘어 새로운 방식의 연결과 돌봄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꿈꾸시나요? 오늘 소개해 드린 사례들이 모두에게 완벽한 해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이 더 잘 맞는 분도 있고, 새로운 대안을 찾는 것이 더 적합한 분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당연히 이래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진정으로 맞는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독립성, 안전, 사회적 교류, 의미 있는 활동, 경제적 자원, 기술, 경험, 인맥 등 다양합니다. 건강 상태, 지리적 위치, 가족 상황 등 현실적인 문제점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노후 생활 방식을 연구하고 필요하다면 당장 체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노후는 하루아침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50대, 60대, 70대, 80대, 각 단계별로 다른 계획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노후 계획을 그려봅시다. 그리고 이 계획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후 생활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해 봤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한계를 넘어 다양하고 살기 좋은 노후를 만들어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교훈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노년은 인생의 황혼기가 아니라 또 다른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지혜를, 노년층은 활력을 얻게 됩니다.
개인의 한계를 소통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꿈꾸는 노후의 모습을 이루길 바랍니다.